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세 번째 날입니다. 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듣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방법? 글쎄요. 어떻게 해야 듣기를 잘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듣기를 잘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약 있었으면 나도 하나 사서 먹고 외국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약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단어, 모르는 단어 또는 새로운 단어들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어 또는 중요한 표현, 문장 같은 것들을 잘 익혀두면 듣는 공부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쉐도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쉐도잉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데, 쉐도잉 연습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내 말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들리는 만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것은 들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쉐도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어민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쉐도잉가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림자처럼 원어민의 말을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쉐도잉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외국어 공부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쉐도잉을 하게 되면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고, 처음에는 한 단어, 두 단어밖에 못 따라하지만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세 단어, 네 단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듣는 힘과 말하는 힘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들어볼까요? 마라톤 중 가장 어렵다는 아마존 정글 마라톤 완주하고 온 김동지 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라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듣고 또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투도 따라하고 말의 내용도 이해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잘 들리게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잘 듣는다고 하면 다른 것도 훨씬 잘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씩 연습을 하면 분명히 듣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듣기의 마지막 얘기는 토픽 시험과 관련되어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 뜻을 알고 듣는다고 하면 훨씬 잘 들리게 됩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확인하고 듣는다고 하면 잘 들리겠죠? 이런 요령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하게 될 4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는 6급 수준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어도 물론 어렵습니다. 또 듣기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 중에도 이것을 듣고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고 에이 그럼 포기해야지 이렇게 할 건가요? 아직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라고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몰라도 그냥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자기가 듣고 확인한 것 안에서 답을 쓴다고 하면 적어도 맞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4개 중에 하나는 맞게 되겠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20점이면 최소한 5점은 맞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거기다 조금만 노력하면 10점. 20점 중에서 10점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고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1번부터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번부터는 연습 문제 없이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번과 42번 문제를 보면은 강연 문제입니다. 강연은 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설명의 글입니다. 설명의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듣고 거기에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41번 문제이고 4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과 보기에 있는 것들이 서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41번은 비교적 쉽습니다. 옆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또는 글에서 중심 생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먼저 한 뒤에 자기의 생각을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그런데 토픽 시험 문제는 대부분 맨 끝에 모든 내용을 다 모아서 정리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특별히 더 귀를 기울이면 41번과 같은 문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42번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틀린 것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앞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1번, 42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먼저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를 미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옥 얘기 나왔습니다. 한옥이 많이 나오죠. 이 글의 중심 재료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화제는 한옥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한옥은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질병, 치유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무슨 뜻인가 미리 파악을 해둡니다. 여기서 한옥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몸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병들을 다 합해가지고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그러한 생활,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잘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주거는 사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 조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공기 속에 습기가 있죠. 습기라고 하는 말은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작은 물발덩물이 있는 것을 습기라고 얘기하고 그 습기가 얼마만큼 있는가가 습도입니다. 그런 습도를 사람이 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둔 습도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토피는 병이죠. 병.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약해지면은 아토피와 같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몹시 가렵거나 또는 딱딱하게 피부가 바뀌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걸리기도 하죠. 주로 환경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화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악화시키다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즉 어떤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완화시키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청마루는 한옥에 있는 제일 가운데에 있는 마루입니다. 마루라고 하는 것은 방과는 달리 밖에 어떤 벽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밖과 잘 통할 수 있는 곳인데 약간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그러한 곳을 대청마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옥의 모습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윤중 고택에서는 독특한 특색이 많이 남아있다. 디귿자 형태의 안채와 의자 형태의 사랑채로 구성되는데, 사랑채는 시원스럽게 개방된 구조로 누마루의 창문을 통해 수려한 정원을 방 안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잘 보셨나요? 한옥의 모습을 보면은 누마루도 있고 거기에 대청마루도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방도 있죠. 그러나 대청마루는 밖에서 안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내용을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듣고 한 문제씩 푸는 것 기억하고 있죠? 그럼 들어볼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한옥 도서관, 한옥 카페, 한옥 유치원 등이 도심에 생겨나면서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주택 양식인 한옥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옥은 예로부터 황토나 나무, 한지와 같은 자연 소재를 이용하여 지었기 때문에 한옥 스스로 숨을 쉬며 습도를 조절하는 친환경적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옥의 대청마루는 탁 트여 있어서 바람을 집 안으로 들여 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청마루는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옥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옥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문장,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까? 따라서 41번의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은, 이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몇 번이 됩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단어 중에 주택 양식, 황토, 한지, 숨을 쉬다, 친환경적, 면역력, 환기, 이런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은 어떤 것? 바로 3번에 있는 한옥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골라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옥 도서관, 한옥 카페, 한옥 유치원 등이 도심에 생겨나면서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주택 양식인 한옥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옥은 예로부터 황토나 나무, 한지와 같은 자연 소재를 이용하여 지었기 때문에 한옥 스스로 숨을 쉬며 습도를 조절하는
친환경적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옥의 대청마루는 탁 트여 있어서 바람을 집 안으로 들여 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청마루는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옥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잘 들었습니까? 41번. 42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한옥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했죠? 황토, 40. 한지, 목재 등으로 지어져서 스스로 숨을 쉬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친환경적 주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번에 한옥의 대청마루는 바람을 막아준다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죠. 탁 트여 있어서. 최근 한옥 도서관, 한옥 카페 같은 것이 주목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틀렸고, 한옥은 주로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건 맞지만 성인이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많지만 41번, 4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43번과 44번은 설명문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주로 우리가 잘 갈 수 없거나 보기 힘든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3번은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시작 아니면 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큐 설명문은 중심 내용, 어떤 것을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주로 중심 생각 얘기하지만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맨 끝이나 맨 앞에 있는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44번에 있는 것은 목각고가 타임캡슐로 불리는 이유로 맞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왜 타임캡슐일까? 타임캡슐이 뭐지? 타임캡슐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부분만 정확하게 듣는다고 하면 43번, 44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어떤 단어들이 어려운가? 목각고. 목각고라고 하는 건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이때 목각고가 무엇인지 몰라도 대충 그냥 내용을 보고 목각고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사실은 목각고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창고는 어떤 물건을 모아놓거나 오랫동안 놔두기 위한 장소죠. 그런 것을 창고라고 하고, 목각은 나무입니다. 나무 상자. 따라서 나무 상자처럼 만든 창고, 나무로 만들어진 창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습성이란 말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베트남 말과 한국말이 같습니다. 성만 앞에 와 있을 뿐입니다. 띵이라는 말이 그렇고 나머지 말은 예술성과 똑같습니다. 백제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가 백제입니다. 공구 제작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를 공구라고 합니다. 그 공구를 만드는 일을 공구 제작. 그러나 베트남 말과 한국말이 같습니다. 발굴이란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로 옛날 물건들이 땅속에 있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굴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술적이란 말은 베트남 말과 한국말이 같습니다. 주로 학문 연구와 관련된 그런 성격을 학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 양식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그러한 방법을 건축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조 건축물은 나무로 지어진 건물, 집,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태, 원래 옛날의 모습대로 다시 만드는 것을 복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임캡슐, 이건 원래 영어입니다. 타임에다가 캡슐이란 말이 같이 붙어서 타임캡슐이란 말이 됐습니다. 타임캡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옛날에는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 어떤 생활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상자, 썩지 않는 아주 큰 상자 속에다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물건, 책,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열어보고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타임캡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이런 단어들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각고를 한번 먼저 볼까요? 목각고가 어떻게 생긴 거야? 하는 것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산성 안쪽 건물터 북단에서 확인된 목각고입니다. 가로 3.2, 세로 3.5, 깊이 2.6m의 대형으로 너비 20-30cm의 나무 판재를 기둥으로 맞춰 정교하게 얽어 만들었습니다. 바닥면에서 벽체 상부까지 부식되지 않고 당시 원형을 여러분들 봤죠? 백제 공산성에 있는 목각고의 모습.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는 땅에다가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어떤 물건들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목각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을 때는 중심 내용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처음 아니면 끝. 그러나 대부분 끝에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백제 시대의 산성인 공주 공산성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목각고가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굴된 것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온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공산성 목각고는 상부 구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목조 건축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시 목재 가공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백제 시대 건물의 복원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학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목각고 안에서 씨앗과 칠기, 망치 등의 공구도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목각고는 당시의 생활 문화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일종의 타임캡슐로 불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목각고는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그 속에는 씨앗 등 그 당시에 생활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목각고는 생활 문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43번을 보면서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몇 번이죠? 그렇죠. 3번. 목각고의 발굴은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입니다. 적어도 한 문제는 맞힐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44번 문제, 이와 같이 어떤 이유를 찾는 문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타임캡슐이 나오는 부분의 이야기에 특히 귀를 기울이면 되겠죠. 듣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백제 시대의 산성인 공주 공산성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목각고가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굴된 것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온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공산성 목각고는 상부 구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목조 건축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시 목재 가공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백제 시대 건물의 복원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학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목각고 안에서 씨앗과 칠기, 망치 등의 공구도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상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일종의 타임캡슐로 불리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44번 타임캡슐로 불리우는 이유도 맨 마지막에 있죠. 당시의 생활 문화상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유죠. 그래서 일종의 타임캡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죠. 1번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타임캡슐로 불리는 이유는 아닙니다.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얘기지만 타임캡슐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생활 문화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타임캡슐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부터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연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은 여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단어들을 보면서 혈액형, 유전자 이런 단어들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나의 몸, 나의 뼈, 나의 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원인이 되는 것을 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액형은 사람마다 다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혈액형이 만들어졌냐면은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를 줄 때 잘못 주면은 그 사람의 피가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같은 혈액형끼리만 피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에 분류한 것을 혈액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혈질은 성격이 급한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분류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기준에 따라 나눠 놓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책상이 복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죠. 이건 책, 여기는 책, 여기는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듯이 분류는 여러 개가 서로 섞여 있을 때 나눠 놓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은 과학적이란 말의 반대죠. 과학적이 아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의 내용,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을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트남 말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쉽게 알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 원래 뜻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실, 과학과 다른 그러한 사실을 믿는 그런 마음을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유래는 어떤 일이 시작된 것을 유래라고 얘기합니다. 속설은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전해져 온 내용을 속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심하다는 원래 뜻은 마음이 작다,
뜻입니다. 따라서 대범하다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아주 행동을 할 때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사람을 소심하다 이렇게 합니다. 수혈은 피를 주는 겁니다. 피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피를 주는 것을 수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하다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그래도 괜찮아 이럴 때 무관하다는 말 씁니다. 성행하다라고 하는 건 매우 크게 유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편견이란 말은 한쪽에 치우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생각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 이런 건 나쁜 거죠. 편견. 한쪽에 치우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뭐라고 하죠? 편식이라고 얘기하죠. 상관관계는 어떤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을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상관이 많아요.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서로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상관관계, 두 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낱말 뜻을 보면 아하, 이거 혈액형에 대한 얘기구나 예상할 수 있죠. 혈액형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A형은 조금 소심해. 또 B형은 좀 막 성격이 밝고 활발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맞나요? 글쎄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B형이 다혈질이라든지 A형이 소심하다든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혈액형은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을 분류해 놓은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혈액형 분류가 인기를 끌면서 혈액형에 맞는 음식, 옷이나 심지어 자녀 교육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액형은 A형이 34%, O형이 28%, B형이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 프랑스나 미국은 40% 이상이 A형입니다. A형이 실제로 소심하다면 프랑스와 미국에는 한국보다 소심한 사람이 더 많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속설로 인해 혈액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비로소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잘 들었습니까? 성격 유전자와 혈액형이 서로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라는 말이 납니다. 밝혀져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격 유전자와 혈액형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것은 틀리죠. 성격 유전자가 혈액형을 결정한다. 이런 말 틀리고.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 더 소심하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많은 혈액형은 A형. A형이 34%, B형이 28%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답이 됩니다. 분명히 A형이 가장 많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혈액형에 따라 섭취해야 되는 음식도 교육방법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리죠. 그 다음에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 번만 들었어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깊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B형이 다혈질이라든지
A형이 소심하다든지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혈액형은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을 분류해 놓은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혈액형 분류가 인기를 끌면서 혈액형에 맞는 음식, 옷이나 심지어 자녀 교육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액형은 A형이 34%, O형이 28%, B형이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 프랑스나 미국은 40% 이상이 A형입니다. A형이 실제로 소심하다면 프랑스와 미국에는 한국보다 소심한 사람이 더 많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속설로 인해 혈액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비로소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 두 번째 듣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격 유전자와 혈액형 유전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처음에 잘못된 속설, 즉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속설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실을 들어서 얘기를 했죠. 한국의 혈액형의 종류 A형이 가장 많고 그리고 서양에도 A형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한국보다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소심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런 것을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1번에 동그라미를 칠지도 모릅니다.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혈액형 분류에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혈액형을 나누는 방법, A형, B형 또는 AB형, O형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잘못됐느냐 틀렸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1번은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과 48번 문제는 대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습니다. 남자가 어떤 것을 물어보고, 여자가 어떤 것을 물어보고 남자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를 알고 남자의 얘기 속에 전체적인 설명 또는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어들을 볼까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전통시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상품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계속되어 온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즘의 슈퍼마켓과 같이 편리하고 현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물건을 파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하죠. 그 앞에다 전통을 붙여서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점은 요즘에 만들어진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가 편의점이죠. 우리 주변에 많죠? 앞에서 한번 다뤘던 단어입니다. 장년층, 노년층은 사람을 나이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장년층은 보통 예전에는 30대, 40대를 장년층이라고 하고 노년층은 50대, 60대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년층은 40대, 50대, 노년층은 60대, 70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곳, 주차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행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계획했던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시행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려는 걱정이나 근심을 합해서 우려라고 얘기합니다.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함 또는 어떤 걱정이 매우 많다. 이럴 때 심각하다.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심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중의 참여, 대중이란 말은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여는 그들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참여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대중의 참여, 한꺼번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런 단어들은 한꺼번에 기억해 두면 나중에 듣기도 그리고 쓰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담, 전통시장과 상품권에 관한 이야기, 여자 얘기로 시작이 돼서 남자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밀려 전통시장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 사업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품권 사업이 단기간에 전통시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품권 사업 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상품권 사업도 좋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원인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현재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도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층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려면 시장의 외관부터 깔끔하게 꾸미고 주차시설도 마련해 편히 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층이 구입할 만한 상품들을 많이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 여자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전통시장이 편의시장 때문에 아직도 침체를 겪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침체는 감소하고 이런 것을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죠. 침체를 면하다라고 하는 말은 감소하고 줄어드는 것을 벗어나다의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다의 뜻인데 여기서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활성화는 활발하게 만드는 것을 활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베트남 말과 한국말이 같습니다. 순서도 똑같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표를 삽니다. 그 표로 다시 상품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상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객은 가게나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을 고객이라고 하죠. 자주 오는 손님은 뭐라고 하죠? 단골 고객이라고 하죠. 외관, 겉모습입니다. 깔끔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을 깔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층 고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관을 깔끔하게 해야 되고 또 주차시설도 마련하고 젊은 층이 구입할 만한 상품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방법이지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젊은 층이 살 만한 상품을 갖추었다는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죠. 전통시장의 노년층 고객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틀렸죠. 소비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상품권 사업 때문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장보기가 편하다. 벌써 마련되었다고?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거죠. 의견을 말한 것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48번 남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미 한 번만 듣고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젊은 층이 찾아오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젊은 층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말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밀려 전통시장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 사업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품권 사업이 단기간에 전통시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품권 사업 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상품권 사업도 좋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원인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현재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도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층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려면 시장의 외관부터 깔끔하게 꾸미고 주차시설도 마련해 편히 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층이 구입할 만한 상품들을 많이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47번. 들었습니까? 상품권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죠. 좋지만 새로운 방법, 문제를 분석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이런 문제가 무슨 뜻이고, 그리고 그 답이 왜 답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항상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49번과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과 50번 문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단어도 또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49번과 50번 중에 50번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람의 치아가 나오게 되고 사랑니, 치아, 이와 관계되는 이야기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50번에서 보면 동물의 진화길과 진화와 치아의 관계를 설명할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연은 자기의 주장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한 사람이 앞에서 설명하는 것을 강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들을 확인해 봅니다. 치아는 사람의 이를 이야기하죠. 보통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땐 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낮춤말은 이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빨은 보통 잘 쓰지 않고 동물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사춘기는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막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싶고 자기의 주장을 막 말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보통 한 15살 정도, 14살, 15살 정도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니는 입의 제일 안쪽에 나는 어금니의 종류입니다. 왜 사랑니인지 이따가 들으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점점 발달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달되어 가는 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야기할 때 인류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을 합했을 때 인류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인류라고 읽죠. 턱은 입 밑에 있는 뾰족한 부분들을 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관성은 서로 관련되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베트남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용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인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화는 진화의 반대입니다. 나빠지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것,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되는 것을 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진화, 퇴화, 치하 이런 것들이 중심 내용이랄 것을 상상할 수 있죠? 들어볼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화한다는 사실은 치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치아는 보통 28개에서 32개입니다. 이처럼 치아의 수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랑니 때문입니다. 사랑니는 치아 중에서 제일 안쪽에 세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하는데 사춘기를 전후로 이성교제에 눈 뜰 때쯤 나기 때문에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사랑니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치아의 수에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한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젊을수록 사랑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8세에서 20세의 젊은 여성을 조사한 결과 위턱은 82%가, 아래턱은 71%가 사랑니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 사랑니가 불필요해져서 점점 퇴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 현대인의 턱뼈가 원시인에 비해 점점 작아지는 것도 사랑니가 퇴화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랑니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인류는 진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니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인류는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맨 끝에 얘기가. 그렇다면 왜 사랑니라고 했나요? 왜? 바로 사춘기 때에 이성교제에 눈을 뜰 사춘기 때. 즉 이성교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볼까요? 어금니, 이성교제. 이성교제는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것을 이야기하고 눈을 뜨다라는 것은 처음 알게 되다 이런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사랑 관계를 처음 알게 되는 나이, 사춘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 때 나는 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 섭취, 불필요하다, 원시인 이런 단어들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결국 들은 내용은 사랑니 때문에 사람의 치아수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28개, 어떤 사람은 32개 이렇게 난다고 얘기했죠. 그거의 근거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18살부터 20살까지의 젊은 여성들을 조사했더니 82%가 위에 있는 어금니 중에서 사랑니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사랑니가 필요 없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뭡니까? 턱이 날카롭게 돼서 작아졌다고 얘기했죠. 턱이 작아지면서 사랑니가 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즉 사랑니가 없어지는 것, 없어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랑니가 퇴화도는 쪽으로 사람은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치아가 늘어나는 쪽이 아니고 줄어드는 쪽이죠. 없어지는 쪽으로. 치아수가 사춘기 이전에, 사춘기 이후에 사랑니가 나면서 성인과 같아지는 것이 되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사랑니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50번은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사랑니가 점점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퇴화되고 사랑니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연구 자료를 인용하면서 사랑니의 태화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화한다는 사실은 치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치아는 보통 28개에서 32개입니다. 이처럼 치아의 수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랑니 때문입니다. 사랑니는 치아 중에서 제일 안쪽에 세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하는데 사춘기를 전후로 이성교제에 눈 뜰 때쯤 나기 때문에 사랑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사랑니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치아의 수에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한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젊을수록 사랑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8세에서 20세의 젊은 여성을 조사한 결과 위턱은 82%가, 아래턱은 71%가 사랑니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 사랑니가 불필요해져서 점점 퇴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 현대인의 턱뼈가 원시인에 비해 점점 작아지는 것도 사랑니가 퇴화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랑니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인류는 진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물어본다면 사랑니가 퇴화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진화하고 있다. 맨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말하는 방식, 태도에 대한 겁니다. 분명히 들었죠?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9번, 50번을 들으면서 6급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사실 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 용기가 납니까? 우리가 41번부터 지금까지 5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분명히 앞에 있었던 문제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풀다가 도저히 무슨 뜻인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계속 그 문제에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빠르게 자기가 골라놓은 2개의 답 중에서 하나를 빨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오늘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나는 2번 했을 거야. 아니야, 나는 오늘 3번 했을 거야. 를 미리 결정해 놓고 나서 시험 문제 듣기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듣기에서 듣고 또 확실하게 모른다고 할 때는 자기가 미리 결정해 놨던 번호 2번, 3번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냥 결정하고 차라리 다음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모르는 문제가, 듣기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는 몇 번을 할 거다, 몇 번을 답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둔다는 것. 그러면 길고 길었던 듣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 듣기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는 뭐죠? 쓰기 문제입니다. 듣기에 이어서 쓰기는 계속됩니다. 쓰기는 51번부터 54번까지가 있는데 51번과 52번 문제는 사실은 3급, 4급 정도의 문제입니다. 따라 4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51번은 일상적인 글, 이메일 또는 편지, 초대장 이런 곳에서 문장을 쓰는 문제입니다.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52번은 설명, 정보 이런 글들에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개의 차이점은 한국어 어미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51번은 주로 씁니다. 또는 씁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52번은 했다, 안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알아두고 두 문제 푸는 방식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앞뒤의 연결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는 언제 감는 것이 좋을까? 이거는 52번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보통 아침에 머리를 감는다. 그러나라는 말이 쓰이게 되면 보통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반대 이야기. 그랬을 때 보통 아침에 다리를 씻는다, 발을 씻는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침에 반대 저녁. 그러나 더러워진 머리는 감고 자다라는 말이 있는 것보다 저녁이 분명합니다. 머리결에 좋기 때문에 이유, 결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 한다. 또는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에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야 한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여기는 다로 끝나는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매듭을 지으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에 그런데 젖은 머리로 자면 머릿결이 상하기 쉽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는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젖은 머리로 자면 머릿결이 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젖은 머리가 아닌 것, 뭐예요? 마른 머리. 다시 얘기하면 머리를 말려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머리를 말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뒤에 보면 머리를 말리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머리를 말리기 어려우면 아침에 감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된 거로 봐서 저녁에 머리를 감고 난 뒤에는 반드시 머리를 말려야 한다. 만약에 머리를 말리기 어려우면 아침에 감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머리를 말리고 자야 한다. 머리를 말리고 자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쓰면 100점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재 51번 문제, 5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김지연 선생님께 받는 사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메일을 선생님께 보낼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형식을 갖추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월이 올림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다음에 올림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어른에게 보낼 때는 올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지연 선생님께 이것을 사월이가 보내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메일을 보냅니다. 어제 전화를 선생님 지난번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월이의 결혼식이 있었고 김지연 선생님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네요. 그래서 감사하는 뜻으로 이번 주말에 뭘 할까요? 감사하는 뜻으로. 그런데 육식을 좋아하세요? 채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특별히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 식당을 예약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 니은에 들어갈 뭐라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따로 뽑아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뜻으로 감사할 때는 뭘 합니까? 선물을 하거나 어떤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할지는 그 다음 말에 있습니다. 육식과 채식 합하면 뭐가 됩니까? 식사가 되겠죠. 그죠? 식사. 따라서 감사하는 뜻으로 이번 주말에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는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또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 여러 개의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식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니은에 있는 얘기는 그런데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육식을 좋아하세요? 채식을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채소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됐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생각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떠니까 나는 마음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니까 나는 육식도 좋아하고 채식도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마시고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쓴다고 하면 둘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아무 것이나 잘 먹습니다. 또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적당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쉽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의 뜻을 연결하는 말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문장 끝의 어미를 다른 문장들과 똑같이 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하면 여기도 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씁니다. 여기도 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씁니다.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이 높임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면 누구나 이것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 틀리면 5점. 그죠? 2개 틀리면 10점이 틀리게 됩니다. 둘 다 맞으면 10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1번을 풀 수 있고 52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설명의 글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몰라요. 이럴 때 뭐를 보라고 그랬죠? 뒤를 봅니다. 스트레스를 바로 풀지 않으면. 그렇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몰라요? 뒤를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면 뒤에 말을 뭐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즉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풀어야 합니다. 근데 합니다가 아니고 여기는 이다로 끝나니까 풀어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이 말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스트레스를 바로 풀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바로 해소해야 한다. 해소는 없애다의 뜻이죠? 쉽게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뒤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같이 운동하면서 푸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모아야 될까요? 난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미는 예쁘다. 진달래꽃도 예쁘다. 두 개를 합하면 뭡니까? 그러므로 모든 꽃은 예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은 각각 다른 방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쓰면은 아마 5점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으면 10점. 그럼 51번과 52번을 맞으면 벌써 20점을 받게 됩니다. 100점 중에서 20점. 그래서 51번, 52번은 꼭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53번 문제를 볼까요? 53번 문제, 54번 문제는 이제 3급을 넘어서서 4급과 5급 또는 6급, 4급, 5급, 6급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53번은 4급 정도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53번은 보통 그래프를 200자에서 300자로 설명합니다. 54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죠. 어려워진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700자 이내로 써야 됩니다. 700자 이내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점수를 줄까요? 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53번, 54번을 갖다가 각각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53번은 내용과 과제를 수행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글로 썼다고 하면 4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글이 잘 전개가 돼서 잘 썼다. 순서대로 잘 쓰면은 그런 것을 30점을 줍니다. 언어 사용은 30점입니다.
언어 사용 속에는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게 하는 거 10점. 문법과 맞춤법 이런 것을 맞게 하는 거 10점. 격식에 맞게 아까 얘기했죠. 높임말이 있느냐 높임말이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 써서 하는 것은 10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기 공부를 하나요? 대부분 문법, 맞춤법 이런 거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부탁합니다. 문법, 맞춤법은 한국어 공부할 때 10%만 공부하기 바랍니다. 10시간 공부하면 문법, 맞춤법은 1시간만. 1시간을 공부하면 6분만 공부합니다. 문법, 맞춤법 공부. 나머지는 다 뭐죠? 단어 공부라든지 또는 글을 쓰고 어떻게 펼쳐가고 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했는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가? 한국어 공부할 때.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가는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제가 틀리면 어때요? 조금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요. 글의 내용이 좋고 글이 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써졌다고 하면은 벌써 내가 보기에는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법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과제 수용이나 전개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51번부터 54번 쓰기 시간이 50분입니다. 그 중에 벌써 51번, 52번 푸는데 우리가 10분씩을 사용했습니다. 10분. 그러면 20분을 사용한 게 되죠. 그 다음에 53번 사용하는데 15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25분이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를 푸는데 이제 25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1회 쓰기 53번 문제. 발암물질 뭔지 아나요?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이야기하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해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글의 제목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30점입니다. 이것만 하나 쓰면 30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10분, 15분 동안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1군, 1A군, 2A군, 2B군, 3군 이렇게 했을 때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충분한 인간 대상의 연구 자료, 또 한 가지는 충분한 동물 실험 경과. 우리는 이걸 나눌 때 인간 대상의 연구 자료가 하나, 또 두 번째 자료는 동물 실험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보고 나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간 연구 대상의 연구 자료가 있을 경우, 제한적 연구 대상의 연구 자료가 있을 경우, 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와 불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 경우를 갖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4종류로 나눴죠. 여러분들한테 표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1A는 인간 대상 연구 자료가 충분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A는 인간 대상 연구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모, 삼각형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군은 제한적 인간 대상 연구 자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모로 나타냈습니다. 불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X로 표현했습니다. 3군은 인간 대상 연구 자료도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X로 표현했습니다. 제한이 아니고 불충분. 그 다음에 동물 실험 결과도 불충분해서 X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나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만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1A군, 2A군, 2B군, 3군 할 때 앞에 있는 1, 2, 3 이런 숫자는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동그라미 쳐진 것은 충분하다고 얘기했죠. 1. 제한적인 것 삼각형은 세모는 2. 불충분한 거는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A나 B는 뭘 의미할까요? AA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것. 동물 실험 결과가 충분한 것. 그렇죠? 2A도 동물 실험 결과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B는 뭘 나타냅니까? 동물 실험 결과가 불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에는 A도 B도 없습니다. 이거는 둘 다 인간 대상 연구 자료도 불충분, 동물 실험 결과도 불충분할 때는 그냥 A, B도 아니고 3입니다. 아,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왜 앞에 1, 2, 3, 4라는 숫자가 있고 뒤에 A, B, C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가 알 수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글로 옮기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이렇게 쓰면 되죠.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1, 2는 인간 대상 연구 자료가 충분하면 1, 제한적이면 2. A, B는 동물 실험 결과가 충분하면 A, 제한적이면 B.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3은 둘 다 불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쓴다고 하면 300자 이내입니다. 많은 글 쓰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은 4가지로 나뉜다. 술, 자외선, 니코틴, 소시지는 1A군에 해당하고 붉은 고기, 화학물질은 2A군에 포함된다. 2B군에는 농약과 전자파, 3군에는 카페인과 멜라민 등이 들어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던 표에 있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A군에 해당하고 똑같은 말을 2번 쓰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포함된다. 또 해당한다, 포함된다 쓰기 싫으니까 들어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들 이렇게 쓰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휘를 썼습니까? 다양한 어휘를 썼습니까?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견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뭡니까? 이때 앞에 있는 숫자는 인간 대상의 연구 자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료가 충분하면 1, 제한적이면 2로 표시한다. 반면에 그러나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뒤에 알파벳은 동물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가 충분하면 A, 제한적이면 B로 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은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동물 실험 결과가 모두 불충분한 경우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내가 세어보니까 287 글자입니다. 띄어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자보다 조금 적습니다. 200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쓰게 되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내가 채점하는 사람이면 3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기의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1회 쓰기 54번 문제. 700자 이내로 쓰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다음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의 글로 쓰십시오.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쓰면 벌써 200자에서 300자 정도의 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400 이렇게 쓰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4번이 하나만 맞아도 50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맨 마지막에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참고하여 노후를 위한 준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참고, 고령화 사회의 특성은 여기 있죠. 앞에 노후를 위한 준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이거는 25분 동안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뭘 쓸까? 고령화 사회가 뭐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즉 60이나 70 된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둘 것은
얼마 정도냐면 65세 이상의 고령의 인구가 전체 중에 7%일 때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가 넘어서서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가 왜 일어났는가? 특성이 뭔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그랬죠. 노후를 위한 준비는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건강.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좋은 노후 생활,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금, 돈. 무슨 돈? 생활비죠.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여가. 여가는 여러분들이 배운 말이죠. 그죠? 어떤 일을 하고 남은 다음에 남는 시간인데 이제 노후가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럴 때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취미생활 또는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은 앞에 있던 얘기를 쓰면 됩니다. 이와 같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앞에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건강과 자금, 돈, 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서 600자에서 700자의 문제로 써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점과 고쳐야 될 점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나에게 보내주면 생각해보고 내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표시를 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쓰기 문제까지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읽기 문제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듣기 문제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 읽기 문제는 빨리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보면서 특별히 새로운 단어들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연락처가 보이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일요일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